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 줄거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아, 새로운 사람? 레이토를 지그시 바라보는 사지의 눈에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야나기사와 씨에게 얘기 들었네. 한 집안 사람이라던데. 조카예요. 밤길에 발밑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사지님의 어머니 농나무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레이토는 처음 한동안은 어색하기만 했던 안내 인사도 이제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지가 손전등을 켜고 오른편 덤불숲으로 향했다. 레이토의 시야에 덤불 사이로 회색의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거기 뭡니까? 손전등 불빛에 눈이 부신 듯 손바닥을 얼굴 앞에 대고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도망치듯 종종 걸음을 치는 여자를 쫓아가지는 않았다. 자정 조금 지난 시간 사지 도시야케가 덤불숲 안쪽에서 나타났다. 내일도 예약했는데 잘 부탁하네. 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손전등을 비추고 농나무 기념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자 괴물 같은 모습의 농나무가 눈앞에 나타났다. 지름이 5m는 되고 높이도 20m는 넘는 거목이었다. 굵은 나뭇가지가 구불구불 물결치며 위로 뻗어나간 모습은 큰 뱀이 뒤엉켜 있는 것 같다. 처음 봤을 때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선반 위 밀초가 꽂힌 촛대 앞, 밀초값이라 적힌 흰 봉투 안에는 1만엔의 지폐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이런 일에 잘도 1만엔씩이나 내는구나. 사람마다 가치관도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종무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든 레이토는 머릿속 사고가 흐려지는 가운데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들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죄목은 주거 침입, 기물 파손, 절도 미수였다. 레이토가 몰래 침입한 곳은 도요다 공작기계, 레이토 자신이 1년여 근무했던 곳이었다. 판매할 예정이던 방정 가공기의 결함을 손님에게 슬쩍 알려줬다가 사장이 가격 인하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결함이 있다는 걸 당신 직원에게 들었다라 손님이 불어버린 통에 레이토는 월급과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해고당한다. 그러다 도요다 공작기계 후배에게서 사장이 200만엔의 가치가 있는 레이더 변휴계를 어느 갑작스레 사망한 사장의 부인을 속여 2만엔에 인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계를 퇴직금 대신 세배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한 것처럼 꾸미려 내리친 유리창이 깨지며 경보음을 요란하게 울리자 허둥지둥 자전거를 타고 도망친 레이토는 짐칸에 실었던 레이더 변휴계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걸 주울 여유도 없었다. 후배가 실토하는 바람에 체포당한 레이토는 뜻밖의 변호사의 접견을 받는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유일하게 함께 살았던 혈육인 후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될 것 같다 간단히 일렀는데 세상 물정의 어두운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의뢰할 만큼의 지혜나 인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면서 레이토에게 전하라는 말을 읽는다. 나우이 레이토에게 만일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면 모든 것을 이완소 변호사에게 맡겨라. 그리고 무사히 석방됐을 때 신속히 나를 찾아오거라. 너에게 명할 것이 있다. 그 지시에 따르겠다면 이번 건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불하겠다. 의뢰인. 레이토는 당황스러웠지만 기소된다면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 뻔했기에 이 모든 것을 승낙하고 곧 석방된다.
함께 차를 타고 고급 호텔 앞에 도착한 레이토에게 이와모토가 말한다. 협상이 성립된 뒤 도요이 사장이 말했어.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혈안품. 언젠가 훨씬 나쁜 짓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앞으로 살아가며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이 방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와모토는 2016이라 적힌 메모를 레이토에게 건넨다. 읽고 2016 호실 앞에 선 레이토 앞에 나타난 것은 여자였다. 예순을 조금 넘겼을까 어디선가 만난 적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다. 야나스 코퍼레이션 고문 야나기사와 치오네. 여자가 내민 명함에 쓰인 이름이었다. 여자는 4명의 인물이 찍혀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네며 얘기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레이토의 할아버지 소이치 씨는 치오네의 아버지이고 대릴 사이였기에 야나기사와 성을 썼지만 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22살 아래인 제자 후미 씨와 사랑에 빠져 재혼했을 때는 나오이라는 원래 성으로 다시 바꿨으며 후미 씨와의 사이에 난 딸이 레이토의 어머니인 미치에 씨다. 즉 자신은 레이토의 어머니 미치의 언니이며 치오네는 레이토의 손위 이모라고. 후미 씨는 손자가 체포된 것을 당주인 치오네에게 연락을 했고 치오네 씨는 학생 시절 친구인 이와모토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이며 석방된 뒤에는 의뢰인의 명에 따르겠다 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간의 경력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았다 하더군요. 전망이 있나요? 뭐가 되고 싶다거나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든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망이라 딱히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느낌이랄까. 치훈애가 후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더욱 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겠군요. 이건 그쪽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건 농나무 파수꾼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 식사 후 그때부터는 격리 청소다. 쓸어도 바람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레이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석방되고 고급 호텔에서 치오네를 만난 다음 날 레이토는 그녀를 따라 이곳에 들어왔던 것이다. 도쿄에서 1시간 가까이 전차를 타고 내린 역에서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리고도 한참 오르막길을 오른 끝에 도달한 곳이다. 계단을 다 올라간 곳이 현재 레이토가 청소하는 월양 신사 경내였다.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만 야나기 사와가의 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치오네의 안내로 들어선 중무소 안에는 좁지만 다다미 방이 있었고 싱크대와 화장실도 있었다. 명칭은 종무소지만 실질적으로 경내의 관리실이에요. 여기서 대기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것은 경내뿐 아니라 저쪽에 있는 농나무예요. 농나무의 장엄함과 박력에 압도되어 레이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언제쯤부터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월양 신사의 농나무에 소원을 빌면 이윽고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영험한 파워스포츠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덕분에 별 볼 일 없던 변두리 시골에 휴일이면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이상한 사람도 많아지게 마련이지요. 농나무 기둥에 소원을 써넣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잠깐만 눈을 떼면 여기저기 낙서에 심지어 조각도로 기둥을 파내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낮 시간 관리를 정년퇴직한 지인분께 부탁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석 달 전 사퇴하셨고 그 후로 내가 직접 했지만 이제 이 나이에 밤낮으로 일하는 걸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신전 청소를 마치고 내려가려던 레이토 앞에 어젯밤 본 그 여자가 석등릉 옆에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여자는 자신이 어젯밤 여기 왔던 사지 씨의 딸이라 말하며 사지 씨가 어젯밤 도대체 뭘 했냐, 무슨 소원을 빌었냐 캐물었다. 모른다니까요. 저는 다만 준비만 해줬을 뿐이에요. 기념 내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어요.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지 유미라는 여자는 입술을 깨물더니 휙 발길을 돌려 가버렸다.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냐. 가녀린 등짝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어젯밤과 같은 시간 사지가 나타나고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사지님의 염원이 농나무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마워 라 말하고 2시간의 밀초가 든 종이봉투를 든 사지는 농나무 기념 입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뒤 종무소에 돌아와 불을 끄고 바깥 상황을 살피던 레이토의 눈에 사람 그림자가 농나무 기념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예상했던 대로 사지 유미였다. 어떤 타이밍에 말을 건넬까 뒤를 밟던 레이토가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유미의 몸이 휘청했다. 바닥에 튀어나온 뿌리줄기에 발이 걸린 모양이었다. 레이토가 급히 다가가 2팔로 유미의 몸을 받쳤고 그녀는 움찔 굳어버린 채 돌아보았다. 레이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온 길을 가리켰다. 빨리 돌아가라는 몸짓을 해본 것이다. 못 본 척해 달라는 듯 얼굴 앞에 2 손을 맞댄 유미를 보며 고민에 빠져있을 때였다. 억양을 붙인 기묘한 소리가 농나무 안에서 들려왔다. 레이토는 유미와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녀도 놀랐는지 동그랗게 뜬 눈을 몇 번이나 꿈벅거렸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분명 사지의 목소리다. 멜로디가 붙은 콧노래 소리. 경내로 돌아온 레이토는 유미에게 대체 무슨 사정인지 물었다. 얘기하면 도와줄 거야? 어느새 둘의 말투가 반말이 되어 있었다. 사지가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했다. 사지 도시아키는 부친의 대를 이어 건축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다만 함께 사는 할머니의 치매 병간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고 엄마는 항상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증세가 악화돼 몸도 못 움직이게 된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게 됐고 가족들은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아버지 도시아키가 수상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건축사무소 직원이 얘기해 준 것인데 최근 사장님이 훌쩍 어딘가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외출할 때는 다들 목적지를 게시판에 써두는데 그런 목적지를 밝히지 않는 외출을 2주에 한 번꼴로 한다는 것이었다. 사설 탐정에게 뒷조사를 의뢰할 비용이 없었던 유미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단다. 마침 대학이 여름방학이기도 해 시간도 넉넉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행한 아빠가 어느 신축 맨션에 1시간가량 머물다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분명 애인이 생긴 거라 생각한 유미는 엄마가 눈치채기 전 얼른 증거를 잡아 아빠를 다잡아 그 여자와 당장 헤어지라 할 거라 말한다. 그리고 아빠의 행동 중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회식을 한다 하고 외출한 아빠가 혼자 라면집과 영화관에 들러 시간을 때운 후 이곳 월양신사에와 농나무의 소원을 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곳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인지 밤에 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묻는 유미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으면 어떠냐 말하는 레이토에게 엄마와 자기에게 비밀로 하는 뭔가가 있는 아빠에게 섣불리 캐물으면 경계심만 강해질 거라 말한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유미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사지도 덤불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 달에도 예약을 했는데 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지의 뒷모습을 지켜본 레이토에게 아까 들은 콧노래가 떠올랐다.
유미는 으스스한 콧노래라 했지만 멜로디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고 레이토는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후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안녕, 잘 지내니?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 할머니가. 할머니 잘 잤어? 메시지 봤어. 그럭저럭 잘 지내.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레이토. 호미와는 경찰서에서 석방된 날 밤에 만났다. 레이토는 치훈에게서 기묘한 일거리를 받았다 얘기했지만 호미는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일부러 너한테 그런 일을 맡긴 걸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모양이지. 치훈의 씨가 하라는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봐. 레이토가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없었다. 어머니 미치에는 레이토가 초등 저학년일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정식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안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언젠가는 말하려 했다면서 후미는 레이토의 아버지가 미치에가 일하던 클럽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었으며 레이토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알려주었다. 레이토가 처음으로 취직한 곳은 식품 제조회사였다. 레이토가 배속된 곳은 시설부였는데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식품기계의 보수 점검이 주된 업무였다. 일이 고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일하는 보람은 있었다.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물질 혼입사고가 일어났다. 포장용 비닐 한 조각이 식품 안에 섞여 들어간 것인데 기계의 정비불량과 점검 실수를 지적당했다. 담당은 레이토였다. 얼마 뒤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새로 주어진 일은 공조시설이나 공업수도시설의 온전관리, 공장 전체의 청소 같은 업무였다. 이전보다 못한 일이라 생각지는 않았지만 너에게 식품기계를 맡길 수는 없다는 말을 듣는 것만 같아 억울했다. 그런 때에 고교 시절 같은 반 친구였던 사사키를 만났다. 사사키는 후나바시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며 레이토에게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 했다. 어머니 미치에가 그 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회사에 가도 아무도 레이토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기에 레이토는 사사키에게 면접을 보러 가겠다 말하고 그날 밤부터 수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화려하고 활기 넘쳐 보이는 밤의 세계는 생존 경쟁이 극심한 가혹한 일터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 예쁘게 치장한 여자들은 이른바 개인 사업자였다. 클럽 테이블을 빌려 자신의 고객을 접대해 여자라는 것을 무기 삼아 남자들에게 유사 연애를 부여해주는 대가로 돈을 벌었다. 어머니 미치에도 이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자신을 키웠나 생각하니 이 업계에서 머슴 같은 일을 하는 웨이터라는 일이 마침 자신에게 적합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프로의식이 결여된 호스티스에게 레이토는 걸려들고야 말았다. 부탁으로 집까지 데려다 줬더니 레이토를 유혹해온 것이다. 호스티스와의 관계는 절대 금지라는 건 채용 때 여러 번 주의를 받았기에 도망치려 했지만 산전수전을 겪은 호스티스의 뇌세적인 공격에 끝까지 버틸 수 없었다. 아찔한 경험이었다. 그 후로 가게에서는 항상 그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사사키의 호출을 받고 나가보니 사사키는 머리를 빡빡 민 모습으로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나나 씨한테 손댔지? 호스티스 나나는 SNS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햇것을 먹었어. 역시 씹히는 맛이 다르더라. 라는 글을 올렸다 한다. 나나 씨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진 레이토를 알아채고 점장이 나나 씨에게 은근슬쩍 떠봤다고 한다. 결론 났어. 넌 아웃이야. 술 장사 가벼운 일거리라 생각했지? 너는 이 업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 나도 연대 책임으로 해고될 참이었어. 머리를 빡빡 미는 것으로 그것만은 면했다 한다. 한참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두 달여 빈둥대다 겨우 찾은 일이 도요다 공작기계였다.
하지만 결국 그 회사에서도 해고된 거다. 두유이 사장이 말했어.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결함품. 언젠가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갈 거다. 변호사 이와모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앞으로 살면서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였다. 종무소로 장어덮밥을 사들고 와 레이토와 함께 식사를 마친 치훈에는 노트북을 건네며 농담은 기념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레이토는 밤에 하는 기념이 2주일 간격으로 바짝 몰려있는 이유가 달과 관계된 것인지 묻고 치훈에는 금음날과 보름날 밤에 기념이 효험이 있기 때문이라 답한다. 레이토는 농나무에 기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신이나 반쯤 사기가 아닌가 얘기하고 치훈에는 지금은 자신의 말을 못 믿을 테지만 농나무 파수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올 거라 얘기한다. 아참, 잊어버리기 전에 밀초값이 든 봉투를 내미는 레이토에게 그건 그쪽이 보관해 두도록 해요. 농나무 파수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거예요. 식비며 생활비도 그렇고. 치훈애가 말한다. 밤 10시 레이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명의 남자였다. 코트를 걸친 후쿠다라 하는 자그마한 노인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소키라는 젊은이는 밀초값도 2개의 봉투를 준비해와 레이토에게 내밀며 한사코 함께 기념하게 해달라 부탁한다. 레이토는 밀초값은 모두 자신이 써도 되는 돈이니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걷어주십시오. 규칙이라서요. 한다. 규칙이 그렇다고 하네요, 소키씨. 혼자서라도 부디 열심히 해보세요. 예약할 때 야나기 사와씨께 들었으니 아시지요? 레이토는 안에 밀초와 성냥이 든 종이봉투를 소키라는 젊은이에게 건넸다. 소키가 덤불숲 안으로 사라지자 후쿠다는 갑작스레 오만스러운 말투로 레이토에게 말을 건넨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못 본 척 넘어가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네에게 얘기해주지. 물론 야나기사와 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의지가지 없는 후계자 도련님이 뭐든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역시 안 되겠습니다. 제안 거절입니다. 융통성 없는 친구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소키가 덤불숲 앞에 나타났다. 기념은 잘 하셨습니까? 형식대로 건넨 레이토의 말에 소키가 뿌르퉁하게 답한다. 될 리가 없지, 나 같은 사람한테. 후쿠다의 눈에는 낙담하는 빛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괜찮아요. 다음 달도 있으니까요. 라며 환하게 말했다. 치훈애가 지시한 기념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시작한 레이토는 5년 전 기록을 입력하다 사지 기코라는 이름을 발견한다. 사지라는 이름은 보기 드문 희귀성이었다. 레이토는 사지 유미에게 문자를 보냈고 유미는 짐작되는 게 있어 찾아보겠다 한다. 1시간쯤 후 유미는 사지 기코는 아빠의 친형이었다며 상의할 게 있어 오겠다 한다. 레이토를 찾아온 유미는 사지 기코는 아빠의 친형이었지만 몸이 아팠는지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으며 4년 전쯤 아빠와 할머니가 상복 차림으로 외출했을 때 엄마는 큰아빠가 돌아가신 것 같다 했다 말한다.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말하던 유미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제 그 맨션 앞을 지키다 촬영했다며 아빠 옆에 서 있는 멋지게 차려입은 여자를 촬영한 사진을 내민다.
여자는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 생김새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미인이라고 레이톤은 직감적으로 확신했다.